이번 시간에는 아직 수거되지 못한 떡밥에 대한 모음이며 이 떡밥을 풀어보거나 예측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밀짚 모자의 정체. 처음 시작하자마자 샹크스가 루피에게 훌륭한 해적이 되어서 돌려주러 오라고 맡긴 모자이며 모자의 원래 주인은 로저로 굉장히 오래된 모자입니다. 로저 또한 어떤 이유로 밀짚 모자를 받게 되었는지는 나온 적이 없으며 다음 세대의 의지를 이어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밀짚 모자는 처음에는 의지의 상징인 듯했으나 마리조아에 똑같이 생겼지만 크기는 더 큰 오래된 밀짚 모자가 보관돼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엄청난 떡밥으로 부상했습니다. 밀짚 모자가 있던 방과 똑같은 방이 7개나 있으며 각 방마다 또 다른 밀짚 모자가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샤본 디제도 편에서 인류 경매 리스트를 보면 총 6개의 종족이 나오는데 하늘섬의 다리민족을 포함하면 총 7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이보이는 이 7종족과 함께 혁명을 준비했으며 7개의 밀짚 모자는 각 종족들의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과 같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로우가 알고 있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의 정체. 키드의 불의 상처를 입은 남자를 찾으라는 말에서 장면을 로우와 로빈을 조명한 것으로 볼 때 마리조아의 국보를 알고 있는 도플라밍고와 관련이 있는 로우, 그리고 로빈과 관련 있는 오하라의 인물로 세계 정부의 이면을 알 수 있는 제3의 인물로 그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보와 아오키지라는 추측은 너무나 급전개라 다른 인물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개상 나프텔에 대한 정보를 알 만한 사람으로 후보가 추려지는 게 맞습니다. 최종장에서는 노저의 왼팔인 스코퍼 가반이 나올 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진행될 맥락으로 볼때불의 상처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명을 대면 모두가 알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로우와 키드 그리고 루피는 같은 장소에서 레일리를 만난 적이 있었고 나중에 가반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짚 모자 일당 중에서 로빈만이 레일리를 알아봤고 로빈에게 물음표가 떴다는 장면에서 로빈은 불의 상처가 스코퍼 가반을 말하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카리브가 말하는 그분. 카리브가 포세이돈에 이어 플루톤의 정보까지 알려줘야 한다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검은 수염 아니면 버기일 거란 말이 있는데 검은 수염이 고대병기의 소재에 대해 알아버리면 더 흥미로운 상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작중에서 카리브는 보물을 가지고 가면 백발백중 그분이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 버기는 보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세상 보물은 자신의 손에 들어와야 한다는 대사로 봤을 때 버기는 보물에 대한 집착과 그 욕심이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카리브의 옷의 X자 표시와 버기의 이마의 X자 표시가 같습니다. 베라미가 도플라밍고를 모시듯 배에 스마일을 그렸고 카리브 또한 자신의 옷에 버기를 뜻하는 X자를 그려놓았습니다. 네 번째, 원피스의 정체. 골디로저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한 부화명성 그리고 힘을 하나로 엮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라프텔이라는 섬에 존재해 있으며 로저의 처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피스를 차지하기 위해 바다로 뛰쳐나오면서 대해적 시대가 열렸으나 20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원피스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형태가 존재하는 무언가로 로저의 적다는 원피스를 보고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면서 참 웃기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대병기 우라노스의 정체. 날씨와 관련된 힘이며 비를 내리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플루토는 바다에서 가장 강한 배이며 포세이돈은 바다에서 가장 강한 생물인 해왕류와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우라노스는 바다에서 가장 강한 힘인 날씨를 조종하는 힘이며 포세이돈이 칸벨트에 있는 해왕류를 철수시킨다고 해서 무풍지대인 칸벨트를 바로 항해할 수 없습니다. 우라노스로 칸벨트에 바람이 불게 한다면 칸벨트를 없앨 수 있습니다. 어쩌면 칸벨트도 우라노스의 힘을 사용해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추측으로는 플루토는 전함이며 포세이돈은 생명체인 인어입니다. 그리고 우라노스가 악마의 열매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우라노스가 악마의 열매 능력이 맞다면 그 능력자는 드래곤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 고대병기 플루톤. 옛날 워터세븐에서 만들어진 전함이며 한 방만 쏘면 섬 하나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알라바스타의 포네그리프의 플루톤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위치는 와노쿠니입니다. 오뎅은 나프텔에서 무엇을 보고 알게 됐길래 조이보이가 나타나는 날 고대병기 플루톤을 해방하라고 했을까요? 플루톤 설계자는 플루톤이 악용됐을 경우 같은 병기를 제작하여 악용된 플루톤에 맞설 수 있게 설계도를 남겼는데 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던 프랑키가 불태워 없앴습니다. 프랑키가 플루톤의 설계도를 외우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만약 외웠다면 밀짚 모자 일당의 중요한 전력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의 위치. 라프텔로 인도하는 돌이며 각각의 돌을 해독하여 나오는 위치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대각선의 교차점이 라프텔의 위치입니다. 조우에 있는 모코모 왕국에서 하나, 빅맘의 토트랜드에서 하나, 와노쿠니 꽃의 도읍에 하나씩 있으며 나머지 하나의 위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는 로드스타 섬이나 엘바프에 있거나 샹크스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로저의 적단을 선원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임펠다운에 있는 포네그리프. 로비는 공백의 100년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오 포네그리프를 모두 해독해서 라프텔로 가야 합니다. 임펠다운에 있는 적의 리오 포네그리프가 맞다면 밀짚모자 일당은 일펠다운에 다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로빈이 자발적으로 변장을 통해 임펠다운에 숨어들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지 연재에서 로빈이 도미노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미노로 변장에 잠입해 포네그리프를 해독하고 봉크레 또한 구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홉 번째, 검은 수염 티치의 과거. 악마의 열매를 2개 이상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유일하게 2개의 능력을 얻고도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티치의 신체가 E형이라 가능하다고 하는데 E형에 대해선 아직 자세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루피와 조로가 티치를 만났을 때 저 자식들이라고 말했는데 여러 사람이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하는데 잠을 자지 않는 이유가 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적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해 흰 수염의 배에 탑승해 그 열매를 먹었는데 티치는 왜 해적왕이 되려고 하며 왜 하필 어둠 열매가 필요했으며 흰 수염을 배신하고 나올 때 자신을 왜 스스로 검은 수염이라고 칭하고 다녔는지도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배 이름이 샤베로브지백으로 티치는 록스디지백과 굉장히 관련이 깊으며 많은 독자들은 록스와 티치가 한 몸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한 록스가 어둠 열매의 능력자였기 때문에 티치가 어둠 열매의 능력을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티치의 몸에 록스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맞아떨어집니다. 열 번째, 검은 수염과 쿠전과의 관계. 오르성과 사카즈키의 대화에서 쿠전이 검은 수염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쿠전은 임시로 티치와 손을 잡고 있는데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전은 분명 사카즈키와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싸움을 통해 사카즈키와의 대립을 보여주었습니다. 쿠전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세계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세계정부의 개혁을 검은 수염을 통해 이루려는 게 아닐까 합니다. 티치 또한 최강의 3대장 중 한 명인 아오키지의 전력을 얻어 해적왕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으니 아오키지와의 동맹을 맺은 건 티치한테도 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1번째, 악마의 열매 정체. 작중에서 수많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이 나왔지만 정작 악마의 열매 그 자체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왜 악마의 열매인지, 열매라면 이것이 열리는 나무 같은 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전 세계 바다에 악마의 열매가 퍼져 있을 수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의 종족으로 묘사되는 루나리아 일족이 공백의 100년대 종족의 혈통인자를 빼앗기고 그것으로 열매를 만들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12번째, 디에이 일족. 원피스 작품에서는 디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세계 정부는 디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골디로저가 아닌 골드로저로 알고 있습니다. 디는 반드시 폭풍을 부른다고 하며 디의 일족을 신의 천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저의 언급에서 디는 까마득히 먼 옛날, 즉 공백의 100년의 이야기라고 하고 생고쿠는 디는 항상 불우한 운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디에는 여명을 뜻하는 말이라고 많은 독자분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저와 루피 또한 지배받는 세상이 아닌 자유가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주제의식이 많이 나옵니다. 13번째, 베가펑크의 정체. 세계정부에 소속된 과학자로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천재로 불립니다. 또한 그의 지식과 기술은 인류가 앞으로 500년에 걸쳐 도달할 영역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빈스모크 저지와 퀸과 함께 혈통인자 관련 연구를 한 적이 있으며 쿠마를 인격이 없는 인간병기로 개조한 인물입니다. 작품에서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으며 작가는 언젠가 어느 박사가 등장해 악마의 열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준다고 했는데 이 박사가 베가펑크로 추정됩니다. 14번째, 루나리아족의 역사. 세계정부가 생기기 전 고대에 레드라인 위에 살았던 종족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루나리아족은 아무리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괴물과 같은 적응력과 강인함을 가져서 신이라고 불린 괴물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최강의 종족이 어쩌다가 현재에 와서 멸망하게 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도 세계정부가 추격 중인 걸로 보아 공백의 100년과 세계정부를 수립한 최초의 20인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킹이 루나리아족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하는데 다른 생존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종족인데 47살인 킹이 마지막 생존자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어립니다. 47년 전에는 킹의 부모인 루나리아족 남녀가 생존했을 것이며 이런 경우가 더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몽키디 드래곤의 능력. 주인공 루피의 아버지로 혁명군의 총사령관이며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불립니다.
24년 전에 골디로저의 처형을 지켜본 인물로 처음 등장할 때 바람을 일으키며 등장했는데 이 때문에 날씨와 관련이 있는 능력자가 아니냐는 추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를 조종하는 우라노스가 악마의 열매와 관련이 있다면 드래곤이 우라노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군 영웅 가프의 아들인데 왜 혁명군을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루피의 어머니 혹은 로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으며 아직까지 작품에는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6번째, 위블과 버킨의 정체.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나온 위블과 아내라고 나온 버킨의 관계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으며 마르코의 언급에 의하면 미스 버킨은 30-40년 전 흰수염의 배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스 버킨 또한 록스의 적단 출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흰수염을 죽인 티치와 흰수염 산하의 해적들을 굉장히 싫어해 1년 동안 흰수염 산하의 적단을 16번 괴멸시킨 장본인입니다. 위블은 복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버킨의 꼭두각시일 것이며 위블의 목둘레와 윈팔뚝에 꿰맨 것 같은 흉터가 있는 걸로 보아 크래커처럼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한 가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칠무회가 되기 전 4억 8천만 베리의 현상금으로 위블의 강함을 알 수 있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데 무슨 능력자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왕버기의 산하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7번째, 해군과학부대 SSG의 정체. 센토마루가 과학부대의 대장으로 있으며 베가펑크가 만들어낸 신병기가 칠무회를 대체하는 전력이 되면서 칠무회는 필요 없어졌다며 폐지되었습니다. 카이도는 칠무회가 폐지된 것을 보고 해군본부가 이전과는 달라져 자신들을 억누를 자신이 있다는 걸 판단해 빅맘과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해군과학부대는 3대 세력을 붕괴시켰고 사왕의 동맹이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베가펑크가 만들었으니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능력을 추출하여 파시피스타와 같은 악마의 열매 파시피스타를 만들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18번째, 지니샤의 정체와 죄. 10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거대한 코끼리인 지니샤가 계속 걷는 이유는 공백의 100년의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니샤가 하고 있는 계속 걷는 형벌은 끝이 날 것이며 수백 년째 이어지는 형벌이 어느 장소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800년 전 조이보이의 동료였다고 했으며 조이보이가 어인섬에 사과의 내용을 담은 포네그리프를 보내야만 했던 일과 지니샤의 형벌이 관련이 있을 거라 추측됩니다. 19번째, 공백의 100년. 세계의 역사에서 지워진 100년을 말하며 900년 전부터 800년 전까지의 100년을 말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나프텔로 가면 세상의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전해지며 세상의 진실은 공백의 100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는 공백의 100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하라의 학자들은 너무 많이 알았다라는 이유로 정부의 버스터콜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공백의 100년에는 어떤 고대 왕국이 존재했다는 사실만 밝혀졌을 뿐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니코로비는 자신의 일생을 걸고 공백의 100년에 대한 내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번째,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불빛과 과거에 지워졌던 불빛. 세계의 정점에선 존재들로 알고 있던 오르성이 임의 부름을 받고 무릎을 꿇고 존댓말을 하는 장면에서 역사에서 지울 불빛을 정하였다면 그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20명의 왕 중 유일하게 하계에 남은 핏줄이자 배신자인 네펠탈이 가문의 코브라가 사망하고 비비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된 걸로 볼 때 지워야 할 불빛과 지워졌던 불빛은 공백의 100년에 대해 진실의 역사를 알려고 하는 사람과 혹은 그 가문으로 추측됩니다. 21번째, 어인섬에 있는 방주노아. 약속의 배라고 부르는 이 배는 공백의 100년의 시기에 제작된 거대한 방주로 어인섬의 절반 정도 되는 굉장한 크기의 배입니다. 언젠가 조이보이를 대신하여 약속을 지키러 올 자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내려오며 그 약속의 날이 오기 전까지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방주 노아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노아가 추락하여 어인섬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루피가 노아를 부수게 되는데 다행히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에 시라우시가 부른 해왕류들이 노아를 다른 곳으로 옮겨준 일이 있습니다. 파괴된 노아를 보며 해왕류들은 이것을 고치려면 그 일족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800년 전 포네그리프를 만든 코즈키 일족일 것이라는 추측과 소인족인 톤타타 왕국의 왕녀 만셰리가 가진 치유치유 열매의 최상급 기술이 물체를 복원하는 것인데 만셰리가 노아를 고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22번째, 꿈이바다 5홀블루. 이스트블루, 웨스트블루, 사우스블루, 노스블루 4개의 바다에 각각 서식하는 어류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바다로 요리사에게는 꿈과 같은 장소입니다. 상디의 꿈이 5홀블루를 찾아내는 것인데 원피스에서 바다는 캄벨트와 그랜드라인 그리고 레드라인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바다입니다. 하지만 섬 하나를 없애는 위력을 가진 플루톤으로 레드라인을 부숴서 4개의 바다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가능하며
포세이돈이 전 세계의 바다의 해왕류들을 데려오고 날씨를 조절하는 우라노스를 이용하여 칸벨트의 무풍지대를 없애 오올블루를 만들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한 라프텔 주변 해역이 오올블루라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23번째, 로저의 말을 듣고 우는 샹크스. 샹크스는 로저 일당이 라프텔을 가기 직전에 병에 걸린 버기를 간호하기 위해서 버기와 함께 라프텔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라프텔에 다녀온 로저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본 뒤 로저의 대답을 듣고 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추측은 아니지만 해외 사이트에 의하면 불치병에 걸린 로저는 조이보이를 찾는 역할을 샹크스에게 맡기고 샹크스가 고무고무 열매를 정부에게 탈취했음에도 본인이 먹고 각성하지 않은 이유는 니카 열매의 각성 조건이 D1쪽이라는 게 필수 조건인데 본인이 D1쪽이 아니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24번째, 록스디지백의 정체. 로저가 해적왕으로 떠오르기 이전에 세계 최강이자 최악의 해적이 록스디지백으로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려고 했고 특히 세계 정부에 큰 반발심을 보였습니다. 록스는 38년 전 갓벨리라는 섬에서 가프와 로저 연합에 의해 괴멸당했습니다. 당시 록스의 엄청난 악행 때문에 록스 해적단과 록스의 존재는 완전히 말소되어 현재 록스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인물이 많이 없습니다. 2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기에 티치가 록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가 록스의 아들일 거라는 추측과 아직 나오지 않은 샹크스의 성에 대해서도 많은 독자분들은 록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25번째, 갓벨리 사건. 38년 전 가프와 로저가 손을 잡고 록스와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사건으로 갓벨리에는 천룡인과 그의 노예들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가프가 천룡인을 지켜낸 것으로 가프에게 영웅의 칭호가 붙게 되었습니다. 로저가 갓벨리 사건 당시 얻은 보물상자 안에서 아기인 샹크스를 발견해 거두었음이 밝혀지면서 갓벨리는 웨스트블루에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샹크스가 천룡인이 아니냐는 추측과 록스의 아들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도 아닌 하계에 위치한 갓벨리 섬에 천룡인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갓벨리라는 섬은 가라앉아서 없어지고 갓벨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정부로부터 지워지게 됩니다. 록스는 세계 정복을 위해 갓벨리의 최고권력인 이무를 죽이려고 습격했고 가프와 로저의 저지당해 록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26번째, 세계 정부의 최고 권력자 이무. 세계 정부의 진정한 최고 권력자로 등장했으며 원피스 최종 보스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세계 정부를 수립한 최초의 20인 중에 단 한 명의 왕도 존재할 수 없다며 아무도 앉지 말자고 합의한 화의 옥자에 자연스럽게 앉은 인물로 루피와 티치 그리고 시라오시의 사진에 난도질을 하고 비비의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임의 정체는 달에 살고 있었던 신으로 800년 전 에너지 고갈로 인해 지구로 이주했는데 지구로 내려온 레드라인 위에 고대 왕국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무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무리인 천룡인의 조상과 이무와 싸움을 선택한 뒤의 일족이 있습니다. 승자는 이무 쪽 무리이며 고대 왕국과 샨도라 등 모두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벽화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좌우로 포개져 있는 팔 모양의 바스와 굉장히 비슷한데 긴 꼬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임의 등장을 살펴보면 망토가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꼬리를 감추려고 긴 망토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벽화 속의 그림과 하늘섬의 바스, 그리고 이무의 존재가 같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27번째, 샹크스와 오로성의 관계. 샹크스가 세계 정보와 인연이 있는 인물로 밝혀졌고 오로성 또한 샹크스와 나쁜 관계는 아니며 혹은 오로성이 샹크스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샹크스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기에 특별히 시간을 만들었다는 대사와 함께 샹크스는 어떤 해적에 대해 할이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해적은 록스의 확률이 높으며 갓벨리 사건에서 록스가 죽고 아기인 샹크스가 로저 해적단에 의해 거둬진 걸로 보아 천룡인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8번째, 마리조아에 있는 거대한 밀짚모자. 마리조아의 깊숙한 방에 있는 이 모자는 숲에서와 비교했을 때 대형 밀짚모자인 걸 알 수 있는데 아마도 거인족의 밀짚모자로 생각됩니다. 또한 밀짚모자가 있던 방과 똑같은 방이 7개나 있으며 각 방마다 밀짚모자가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샤본디제도 편에서 인류 경매 리스트를 보면 총 6종족이 나오는데 하늘섬의 다리민족을 포함하면 총 7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이보이는 이 7종족과 혁명을 준비했으며 7개의 밀짚모자는 각 종족들에 맞게 제작되어 각 방에 놓여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9번째, 리버스 마운틴. 5개의 길이 있는데 4개의 길은 각 바다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위대한 항로와 이어져 있습니다. 즉, 각 바다에서 위대한 항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배들은 이 리버스 마운틴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리버스 마운틴에서 각 바다와 연결된 길들은 전부 운하입니다. 누군가의 인위적으로 만들 길이라는 뜻인데 이 운하는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오나를 만든 시기는 공백 200년이고 제작자는 뒤에 일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에 왕들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 반대편 레드라인이 이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곳에서 마리조아를 만들고 모여 살게 됐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30번째, 레드라인 입구에서 크로커스와 술을 마시는 인물. 루피가 도플라밍고를 쓰러뜨리고 난 후 쌍둥이 언덕에서 크로커스가 누군가와 술잔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독자분들의 추측으로는 금사자시키와 캘리코 요키가 있습니다. 요키는 룸바의 적단의 선장으로 강한 해적들을 만나 부룩 빼고 전원 사망한 설정인데 그 전에 캘리코 요키는 전염병 때문에 배에서 내리게 된 인물입니다. 도플라밍고를 쓰러뜨리고 밀짚모자 일당의 현상금 상승으로 일당의 주변 인물이 표지로 나왔던 상황인데 부룩이 안 나와 아무래도 부룩과 관련이 있는 룸바의 적단의 선장으로 추측됩니다. 31번째, 로드 스타섬. 기록 지침의 종착점이고 이곳에 도달해야 포네그리프와 공백의 100년 그리고 라프텔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로저의 적단도 로드스타섬이 마지막 섬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진정한 최후의 섬인 라프텔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언덕과 마리조아가 각각 위대한 항로와 신세계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듯 라프텔로 향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로드스타섬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로드스타섬에서 만나게 될 인물이 로저의 왼팔인 스코퍼 가반일 것 같습니다. 이스트블루에서 위대한 항로로 갈 때는 크로커스가 도움을 주고 위대한 항로에서 신세계로 넘어갈 때는 레일리를 만나 도움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신세계에서 라프텔로 넘어갈 때는 가반을 만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2번째, 스릴러바크의 거대 괴수. 스릴러바크에서 밀짚모자 일당이 출항하고 뒤로 보였던 거대한 괴수의 모습이 설정집에서 지니샤보다 더 큰 몸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기둥 같은 모양으로 눈이 반짝이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전에 우솝이 대괴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솝이 이상한 말을 하면 그 말들이 사실이 된 적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거대한 금붕어 이야기로 진짜로 존재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벌을 받고 있는 지니샤에게 형벌을 내린 인물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33번째, 조이보이의 정체. 공백의 100년에 살았던 인물로 800년 전의 인물로 추정됩니다. 어인섬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포네그리프에 남겼으며 어떤 약속을 했는지 왜 지키지 못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모와의 전투에서 패배해 어인섬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추측이 존재하며 라프텔에 가서 원피스를 남긴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조이보이는 특정 인물이 아닌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을 지칭하는 칭호이며 조이보이가 라프텔을 발견하고 라프텔에 원피스를 남겼으며 이후에 라프텔로 향하는 포네그리프를 제작한 걸로 보입니다. 루피의 열매각성을 보고 지니샤는 조이보이가 돌아왔다라는 대사로 한 세대의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 갖는 칭호로 이번 세대의 조이보이는 루피로 확정되었습니다. 와노쿠니의 땅 밑에 플루톤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코즈키 오뎅은 조이보이가 나타나는 날 와노쿠니를 개방하라고 하였습니다. 와노쿠니의 개방은 고대병기 플루톤의 해방으로 왜 조이보이가 등장하는 날 플루톤을 해방해야 하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조이보이와 플루톤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며 조이보이만이 플루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4번째, 고무고무 열매의 정체. 주인공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로 12년 전 샹크스가 CP9에게 빼앗은 악마의 열매입니다. 정부는 CP9까지 동원해서 열매를 옮겼으며 샹크스에게 열매를 빼앗기면서 임무에 실패하자 CP9 요원을 감옥에 넣는 등 세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악마의 열매로 밝혀졌습니다. 열매의 진짜 이름은 동물계 사람 열매로 환수종 모델 니카로 밝혀졌으며 정부의 위협적인 열매로 나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각성한 적이 없다는 니카의 열매는 전설로 전해질 정도이며 이 열매를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 일부러 고무고무 열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황상 조이보이와 관련이 있어 보이며 조이보이 또한 공백의 100년에 이 열매의 각성자가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는데 지니샤가 조이보이가 돌아왔다라는 대사로 조이보이 또한 루피와 같은 능력자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작중에서는 고무 성질의 한계가 사라진 것이고 딱히 태양의 힘을 다루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 왜 태양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35번째, 샹크스의 정체와 출생의 비밀.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장본인이며 여러가지 의문이 많은 인물로 로저가 갓벨리 사건 당시 얻은 보물상자 안에 아기인 샹크스를 발견해서 거두었는데 록스의 아들 혹은 갓벨리에 있던 철룡인의 아이 아니면 철룡인의 노예의 혈통으로 추정됩니다. 로저가 샹크스에게 밀짚모자를 준 이유는 나오지 않았고 고무고무 열매에 대한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보물도 없었던 세계 정부의 배를 오로지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기 위해 공격하였으며 루피의 바뀐 숲에서의 사진을 보고 이것은이라고 하는 독백에서 고무고무 열매의 비밀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샹크스는 정상결전 전날 신세계에서 카이도와 충돌 후 하루 만에 마린포드에 등장했는데 하루 만에 신세계에서 레드라인을 넘어 마린포드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저의 적단에 오르젝스노에 있던 거대아리 우라노스가 맞고 샹크스가 우라노스를 이어받아 날씨와 해류를 조종하여 빠른 속도로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혹은 공간이동 열매 능력자로 추측되는 럭키루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이용해 단번에 마린포드까지 날아왔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로저가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때 곁에 있었기 때문에 포네그리프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며 라프텔의 위치 또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버기도 같이 있었기에 버기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6번째, 거인족 전사들의 나라 엘바프. 신세계에 있는 거인족 전사들의 나라이며 세계정부 비가멘 국가이고 엘바프의 왕은 루키입니다. 엘바프라는 나라에는 나라 이름과 동일한 엘바프라는 전쟁의 신을 숭배하는데 전쟁의 신 엘바프의 존재는 밝혀진 바는 없고 빅맘이 자신이 엘바프 군대를 가졌다면 새로운 해적왕이 됐을 거라고 언급한 걸로 보아 엘바프의 군대는 매우 강력한 전사이며 강한 전력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우솝의 꿈은 엘바프의 전사들과 같은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는 것이며 우솝은 작중에서 엘바프에 가고 싶다고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기에 작품에서 나올 것이 확실시 여겨집니다. 엘바프에 전해 내려오는 영원한 보물이 있고 이는 바로 엘바프의 전사로서 긍지를 잃지 않고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떡밥으로 여겨집니다. 37번째, 아담과 이브의 존재. 보배로운 나무로 일컬어지며 세계에서 몇 그루만 존재한다는 최강의 나무인 아담은 로저의 잭스노와 밀짚모자 일당의 써니어가 아담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상의 빛을 해저까지 전달하는 태양의 나무인 이브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이며 심해 1만 미터의 어인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어인섬이 밝은 이유로 밝혀졌고 어인섬이 레드라인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브의 위치는 레드라인 위쪽으로 추정됩니다. 아담과 이브라는 두 나무의 정체는 거대한 나무와 뿌리로 자세한 내용이 밝혀진 바는 없고 태양의 나무인 이브가 악마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38번째, 크로커다일의 비밀. 이완코브는 크로커다일이 아직 루키였던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으며 임펠다운에서 크로커다일의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크로커다일이 꼼짝 못하는 걸로 봐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완코브의 호르호르 열매의 능력으로 사람의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여자였던 크로커다일을 남자로 바꿔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 센고쿠가 크로커다일에게 너는 흰수염에게 오래된 상처가 있어서 우리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줄 알았다라는 대사에서 크로커다일과 흰수염이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도플라밍고와의 대화에서 흰수염을 위해 자신을 차버린 거냐라는 말과 질투심이 솟구친다라는 대사에서 이것은 남녀간의 대화로 크로커다일이 과거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9번째, 바솔로뮤 쿠마의 행동. 전칠무예였었고 실제 정체는 혁명군 간부로 밝혀진 쿠마로 과거 사우스블루 소베르 왕국의 국왕이었다고 나옵니다. 정상결전이 일어나기 전 베가펑크의 마지막 계주로 완전한 인간병기가 되었으며 왜 스스로 실험체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혁명군이 쿠마를 그냥 두고 봤을 리는 없었을 텐데 작중에 언급된 드래곤의 말로 보아 쿠마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마는 듀얼리보니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듀얼리보니의 정체 또한 혁명군으로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보와 혁명군이 쿠마를 구출했으며 쿠마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40번째, 에넬과 달에 있는 무명. 에넬은 방주 맥심을 타고 페어리바스로 떠났는데 페어리바스는 달을 지칭하는 말로 달에서 이상한 기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적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우주의 적들은 달의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페어리바스에 손을 뗀 우주의 적들을 전부 쓰러뜨리고 이상한 기계들이 에넬에게 감사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유적 내부에 있는 고대벽화를 보게 됩니다. 이 고대벽화에는 원작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굉장한 떡밥을 제시해줍니다. 이무의 존재와 800년 전의 역사를 말해주는 이 벽화는 에넬이 이를 통해 재등장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추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원하는 에넬의 재등장이 과연 이루어질지도 매우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41번째, 마리조아의 국보. 도플라밍고가 언급한 성지 마리조아 내부에 있는 보물로 도플라밍고의 말에 의하면 존재 자체만으로 세계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원피스 세계에서 달의 민족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최근 가설에서 마리조아의 국보는 외계인들이 남긴 어떤 것일 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결론은 외계인들이 타던 우주선이란 가설인데 천룡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우주복처럼 생겼고 허위 옥자는 의자가 아닌 조종기 혹은 타륜처럼 동그라미 모양입니다. 킹은 루나리아일 쪽으로 천룡인이 없던 시절에도 마리조아의 하늘 위치, 즉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살았다고 전해지며 지금은 멸종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달의 민족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내려와 마리조아에 자리 잡았고 지구인들은 그들을 멸종시키고 우주선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빼앗은 지구인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선을 사용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술수술 열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플라밍고가 수술수술 열매를 원했고 철룡인들은 이걸 손에 넣을 때까지 말이 좋아해서 비밀리에 우주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